네, 안녕하십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김창순입니다. 먼저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움이 개최되기까지 그동안 지원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손문궁 과장님, 그리고 우리 원도현 소장님, 그리고 해외의 IPPF 케이트 길모 의장님, UNFPA 나탈리아 카넴 총재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제 심포지움에 관심을 가지고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1일 인구날이 있는 주간에 그간 인구 문제 대응과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협회는 지난 60년간 급변하는 인구변화 환경에 맞추어서 인구위기 대응과 인구자질 향상,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지자체, 경제계, 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전국 단위의 인구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모자 보건 사업을 통해 임신, 출사, 육아,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움은 한국 인구보건 분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종합적인 인구보건 로드맵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내 전문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움을 통해 협회의 인구 및 모자보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 성생식 보건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뉴노멀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구보건 로드맵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심포지움을 계기로 국내 전문가와 단체들 간의 인구 성생식 건강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토대로 각 기관들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좌장으로 심포지움을 진행해 주실 은기수 한국인구학회 회장님, 신혜수 UN 인권정책센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은기수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렇게 60주년 기념이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인구만이 아니라 또 이 여성들의 그 성평등 문제를 사실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협회로서 60년간 큰 역할을 해온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0주년 기념 국제회의이면서 주제가 뉴노멀 시대의 인구보건 로드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협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점검하면서 아울러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자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지금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에 계시는 정혜주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정혜주 교수님은 약학사로 출발하셨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혜주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혜주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자료는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한테 그거를 주시기로 한 것 같은데 슬라이드. 예. 이건가요?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그 인구 보건복지협회에 이렇게 그 전에도 이게 여기저기서 좀 발제를 들을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지금 그 사회 보신 아나운서 분도 이제 9개월 아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아기가 이제 둘째가 36개월이 됐어요. 첫애는 이제 좀 있으면 그러니까 60개월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그 아기사랑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해야 하나 국가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인구 보건복지협회의 이제 발표를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생각하고 있었던 걸 다 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오늘도 역시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재작년이군요. 분만취약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산모 영유아 필수 의료 관련된 연구를 좀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충북 보은군에 갔을 때 여러 어머님들 중에 한 분께서 이제 그 인구 보건복지 협회가 하고 있는 그 가족 보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방 접종도 하시고 애들 발달 검진도 하고 다 한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확대돼서 좀 보편적으로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지금 건강검진이 막 그렇게 실효성 있게 되고 있진 않아서요.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준비한 내용들은 그저 이제 지금 이미 사실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왜 이런 사업들이 정말 더 중요한가. 단순히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죠.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그 인구의 질이라고 하는 인구 자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자질의 향상과 형평성의 문제를 좀 같이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이거를 이제 좀 가져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학계 출산율은 현재 굉장히 낮고요. 근데 이제 이걸 넘어서서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이 보건학에서 지금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뭐 경제학에서는 옛날부터 강조를 했었고, 초기 아동기인데요. 이 초기 아동기는 태어날 때부터 취학 전까지 생후 60개월까지의 기간으로 이제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발달된 자질이 청소년기를 비롯해서 성인기의 기술이나 그러니까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발달이 사실은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타고난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는 타고나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dverse Childhood Environment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초기 아동기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구조가 영구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벤트나 환경적 요소,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이것이 이제 직업 성취와 직업적 기회, 소득 수준 같은 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간 놀라운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아동 학대를 포함한 11가지의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Adverse Childhood Environment가 있을 때, 그러니까 몇 개의 위험 요소가 있는가를 따졌을 때요. 보시면 그 아동 학대를 포함해서 7가지의 위험 요소가 있을 때 99%에서 발달 지연이 발생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달 지연이 굉장히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조금 더 생물학적인 그런 지원만을 통해서는 이 아이의 발달을 온전하게 이제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차원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1970년대에 태어난 영국의 코호트 연구인데요. 보시면 녹색이 이제 좀 더 잘 사는 집 아이들이고, 연두색이 좀 더 가난한 집 아이들이고, 보시면 이제 그 잘 사는 집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 위에서 시작한 아이들이 있고, 좀 인지 기능이 조금 낮은 아이들, 그러니까 밑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가난한 집도 이제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집에서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들과
이제 부잣집에서 조금 인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인지 기능의 크로스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게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사회 환경이 이제 받쳐주지 않으면서 이 아이의 오히려 본인은 포텐셜만큼 이제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 시기가 사실은 70개월 전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초기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초기 아동기라고 하는 시기에 어떤 이런 개입들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개입에 있어서 사실 지금 이미 인구아동복지협회가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그리고 이제 이것은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단순히 이제 이 초기 아동기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 보육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이제 부모님들의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와 또 연결이 되고, 또 이 아이의 향후의 학업 성취에 연관이 되고, 이 아이의 이제 노동 시장에서의 성취와 또 연관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 이 사이클이 보통 사회투자 국가라고 하는 뭐 그런 사이클이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생애 과정 전반에 걸친 건강한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모자 보건 파트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가족 보건원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없는 것이, 그러니까 조기에 이제 발굴은 어느 정도 건강 검진을 잘하면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이렇게 이제 발굴됐거나 초기 장애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장애와 관련된 조기 치료와 재활 서비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들이 전혀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사들이 하는 많은 부분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들 이제 어떤 통합적인 서비스로 지속적 관리를 하는 것을 좀 같이 해주신다면 이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론 짧게 하시라고 해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혜주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토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지금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신 우리 박진경 사무처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진경 사무처장님은 한국여성단체 총연합의 성평등 연구소장도 지내셨고, 그리고 현재 사무처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이화에 대해서 행정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우리 박진경 사무처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일단 60주년 창립 기념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0.8이라는 출산율을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인구 변화에 대한 이 충격적 이 효과는 사실 말로만 이야기하지 그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인구정책의 사실상 플랫폼 역할들을 해왔던 인구보건복지협회 60주년의 기간의 활동을 통해서 좀 성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좀 같이 바라보고, 이제부터라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여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대전환이 사실상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생각이 더 절실히 든 거는 앞서 IPPF 우리 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이 공통으로 언급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뭔지 기억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끼리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는 얘기인데요. 바로 지난 청년 여성들이
가열차게 싸워서 만들어낸 낙태죄 폐지였던 거였습니다. 외국에서도 상당히 국제사회에서도 이 낙태죄 폐지에 헌법위원 판결을 끄집어낸 것은 굉장히 큰 성과이고 주목할 만한 인구정책의 대응 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관심도 또 사실상 여전히 여성들의 삶을 얽매이는 이 상황으로 계속 방치시켜 놓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들이 저는 들어서 상당히 아까 이 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성찰이란 게 뭔지를 깨닫게 하는 축사와 기조연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어쨌든 우리 인구정책의 역사 안에 이 인구보건복지협회 활동이 참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인구 팽창기, 이 인구 증가 억제 정책 지원으로 출발하였지만 결국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여성들의 인권과 또 모성 건강에 대한 지원으로 함께 역할을 해 주었기에 지금 우리가 저출산 대책의 이 근본적 접근을 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실제로 성평등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생각들이 들기에 다시 한번 이 보건복지협회 60년의 역사와 또 함께 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이 계속적인 말씀 속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60년 동안 굉장히 큰 파동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를 계속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인구 팽창기로 100만 명의 인구가 태어나던 시대가 아까 우리가 이 산하 제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 오랜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이후에 제가 지금 표를 하나 제 여기 65페이지에 있네요. 자료집에는 65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우리가 이 96년 산하 제한 정책을 이제 폐지하기 직전까지의 인구 변동을 좀 보시면 결국은 그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이 100만 명을 태어나게 하던 것이 60만 명대로 태어나게끔 하는, 그러니까 한 해 연간 출생아 수를 60만 명으로 태어나게끔 하는 효과를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96년까지였다는 것이죠. 96년도까지 지금 80년대생과 90년대생이 실제로 이 100만 태어나던 시대에서 60만 명, 60만 명 정도 태어나던 시대가 현재 80년대생과 90년대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90년대생은 현재 이제 부모 세대에 돌입하는 주출산 연령대로 진입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자, 그 90년대생들이 지금의 이 주출산 연령대로 진입하면서 결국 0점대의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만들어내는 효과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금 인구 통계적으로는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60만 명대가 태어났던 그 90년대생들이 그 안에서는 이제 또 굉장한 성비 불균형을 안고 태어난 세대입니다. 지금 성비 불균형이 함께 보여드린 책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죠. 66페이지 보시면 백말띠 해라고 하죠. 1990년대. 그때 116.5의 성비 불균형을 피크를 찍는 한 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직면했었고 그때 결과적으로 엄청난 성비 불균형에 의해서 적어도 우리가 추정하건대 27만 명 정도가 여아 낙태가 이루어졌던 그 해들이 10여 년간 지속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구 변화의 인구 통계적 영향력이 지금 저희가 앞서 표에서 보시면 3차 인구 변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1점대를 떨어뜨려내는 0점대의 출산율을 지금 최근 몇 년간 지속하고 있는 그 기저에는 결과적으로 성비 불균형에 지금 90년대생들의 이
주출산 연령대 진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8, 90년대 생들, 여기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8, 90년대 생들의 여성들이 갖는 자의식은 다른 때보다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평등이라고 하는 주제와 이 성인지 관점에서의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인구 통계적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0점대의 출산율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이제 또 암울하게도 지금 IMF 이후 2000년대부터의 출생아 수는 40만 명대로 또 떨어집니다. 40만 명대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럼에도 5, 60만 명대 한 해 태어났던 8, 90년대 생들이 그나마 골든타임에 이 주체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8, 90만 명, 5, 60만 명대 태어난 8, 90년대 생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요. 만약에 이제 2000년대 생 이후에 한 해 40만 명으로 떨어져서 태어난 이제 IMF 이후에 경제적 영향으로 결과적으로 40만 명대 태어나던 그 세대에는 지금 이제 10대가 될 텐데 이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되는 시대에는 아무리 그 40만 명대가 한 명의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1점대를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향후 10년간 그나마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게 현재 8, 90년대 생들이 5, 60만 명씩 태어나줬다는 그거 하나로 사실 인구정책의 지금 통계와 맞물려서 정책을 반영할 때 조금 더 절실함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내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제가 요새 계속 동원하는 이 논거라고 해야 되겠죠. 논거입니다. 아무튼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과 또 올해 이제 4차 기본계획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절실하게 또 절박하게 담아서 보다 모든 세대의 이제 삶의 질 제고라는 이런 삶의 질 제고를 우선적인 저출산 대책의 비전으로 두고 또 성평등하고 또 공정한 사회 또 인구 변화 대응에 맞는 이 인구 정책들을 그동안에 이제 1차부터 3차까지에 있어왔던 정책들을 좀 성찰하고 실제로 4차 기본계획에는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지금 현실적이고 보다 현재 주출산 연령대에게 좀 호응받을 만한 정책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번 4차 기본계획에 많이 담아져 있었고 아까 우리 박기남 사무총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듯이 4차 기본계획에는 사실 마침 우리 또 정혜주 교수님께서 초기 아동기에 얼마만큼 집중 지원했을 때 국가의 실질적인 좀 큰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컨셉이 사실 많이 알면서도 정책에 크게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영아기 집중 투자라든가 그래서 새롭게 접근하는 아동 기본권 측면에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이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도 굉장히 큰 차이와 변화를 좀 이번에 시도했다는 점들이 이번 4차 기본계획에도 좀 담겨 있다고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이제 모자보건 그 생식건강 중심의 논의들을 아무래도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가장 또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4차 기본계획에서도 특히 성재생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건강과 권리적 관점에서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한 성재생산
권리와 이 건강에 대한 지원을 이 국가가 제대로 좀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모든 세대의 삶의 질과 행복 추구권에 함께 연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 출산 중심의 건강 지원에서 그 대상 및 적용 범위도 좀 확대하고 모두의 이 생애 전반의 성재생산 건강이나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또 이 생애 주기의 포괄적 성재생산 권리 건강에 대한 접근, 이거 역시 기본 계획에 그래도 좀 담아내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는 이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또 뭐 기본법 제정에서부터 기존 법률들에 대한 시대에 맞는 내용들로 좀 전환해야 되는 것들을 뭐 연구 및 또 함께 논의하는 전문가들 TF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인식에 대한 정책 수요나 조사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그 관련돼서 뭐 진단과 또 사회적인 이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또 성재생산 권리에 대해서는 특히 이 사회적 국민적 이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들과 또 공론의 장들을 좀 함께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지금부터 이제 추진하시고자 하는 이 관련된 성재생산 권리 건강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저희 위원회의 큰 또 축으로서 함께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명지대학교의 조은주 교수께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시고 천착하셔서 연구하시고 박사 논문이 가족과 통치라고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판되었는데, 이 연구 작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출판되어 온 가정의 벗, 여기에 실린 글들을 분석해서 그 분석한 결과가 또 가족과 통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잘 모르실 텐데, 인구보건복지협회를 제일 학계에 널리 알리신 분이 우리 조윤주 교수님이 아니시간 생각됩니다. 우리 조윤주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지금 은기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문제를 좀 역사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족 계획을 다룬 그런 학위 논문을 썼고, 이제 뭐 이어서 이제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대한가족계획협회 처음 설립되던 당시에 관련된 가용한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그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굉장히 소상한 그런 자료들을 찾으면서 이제 살폈었던 것이 벌써 60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토론을 맡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부터 오늘 토론은 한 7분 이내로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사무총장님이나 그리고 또 그 정신숙 실장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가족계획협회가 지금 오늘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오기까지 크게 한 3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시기를 그 일종의 과도기적 시기라고 해보자면, 사실 가족계획협회로 첫 번째 시기에 1995년까지 쭉 어떤 그 근대적 출산 조절을 보급하던 그 시기가 이제 가족계획협회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시기였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걸맞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활동들을 모색하고 또 고민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첫 번째 시기에 그러니까 이 명칭은 두 차례 바뀌었지만, 이 첫 번째 시기에 대한가족계획협회 시절에 어떤 이 협회가 그 역사적으로 보여왔었던 어떤 성취 혹은 한계에 대한
그 평가에 기반해서 어떤 그러니까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새로운 어떤 그 시대적 과제와 어떤 역할에 대해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박기남 총장님께서도 이제 이 설립 취지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설립 취지서를 봤을 때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60년대 초반에 그 산하 제한의 시기에 지금 불임증 부부에 대해서는 임신을 도모하고 원치 않는 수태를 방지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진술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목표와 실제로 그 운영 과정에서 작동하는 목표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대적 출산 조절을 여성들에게 보급한다라는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출발 당시부터의 어떤 그런 목표가 어떤 그 여성과 가족을 포함하는 어떤 삶의 질의 문제라든지 혹은 당시에는 명시적으로 그 얘기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재생산의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와 건강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그 IPPF 그 사무총장님 그 기조발제에서도 나왔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만 지금 이 그 가족계획 그 협회가 그 출산 조절을 보급하던 당시에 지금 보시는 거는 사실 의료 취약 지역에 저 차량을 가지고 산간 도서 벽지를 막 다니면서 사실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출산 조절과 관련된 뭐 루프를 시술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런 그 사진 자료들인데요. 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가족계획 계몽원으로 전국 각지에 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강을 개천을 이렇게 그냥 걸어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이 출산 조절을 보급했었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은 한국이 근대 국가의 어떤 행정 체계를 확립해가는 과정이기도 했고 보건 의료 체계가 전국적으로 그 망을 확충해가는 그런 역사적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이 출산 조절이 보급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짧게나마 한 3가지 정도의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시간도 많이 늦어졌고 하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도 보니까 이 성생식 건강 넓게 보자면 이제 이 재생산권의 차원이고 이 재생산권의 문제를 2부에서 많이 다루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서서 축사나 기조연설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간단하게 썼지만 재생산권이라는 게 재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우선적으로 여성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이 환기시키는 어떤 중요한 어떤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자신의 신체나 섹슈얼리티나 임신, 출산 전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점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사실 여타의 다른 모든 권리, 경제적 권리나 사회적 권리나 정치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 재생산의 권리 역시도 역사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모순적인 그 힘의 경합 위에서 성취된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한가족계획협회나 혹은 한국의 국책사업으로서의 가족계획 사업이 굉장히 많은 비판과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또 여성이 출산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었기도 했다는 것 역시 아주 역설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생산권의 개념이라는 것이 인구나 발전의 문제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등장했다는 점 역시 굉장히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60, 70년대의 한국에서 그 산하 제한 혹은 그 과잉 인구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화가 여성의 재생산에 관한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또 이 저출산 고령사회 시대에 이 여성의 재생산은 어떻게 새롭게 고민되고 또 어떻게 여성의 건강이나 그 임파워먼트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럼 여성의 재생산권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어떤 식으로 증대시킬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아주 다른 여러 가지 공적 차원에서도 의료 취약 지역이나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특히 이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떤 이런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한 그런 집단, 지역들이 점점 더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여성의 생애 과정에 대한 면밀한 고려 위에서 이 재생산권에 대한 어떤 이 재생산권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겠다. 앞서서도 이제 뭐 발제에서 앞서서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영유아기나 아동기부터 시작해서 또 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전 사회적으로 가임기 이후 연령대의 여성들의 그 비중이 사실 굉장히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 변화 그리고 이 가임기 여성들의 생애 과정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탈표준화된 어떤 생애 과정 위에서 이 여성들의 생애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하면서 이 재생산권을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임파워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성교육과 성상담에 대해서 이제 뽑아봤는데요. 앞서서 그 축사에서도 잠깐 언급이 돼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1971년에 사실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성교육 성교육 서적을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봐도 사실 정말 그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교육이나 성상담에 관련된 이 성교육이나 성상담이 어떻게 여성의 재생산권을 확보할 것인가 물론 이제 여성뿐만은 아니겠지만 이런 차원과 결합해서 특히 최근에는 그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든지 혹은 가출 상태의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앞서서 축소에서도 나왔고 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인공임신 중절이 비범죄화되는 이런 헌재 판결 이후에 여성의 재생산권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다 광범위하게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나 그 질의 향상이라는 차원이 어떻게 이제 새롭게 고민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관련해서 의미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옆에 박진경 사무처장님도 계시고 한데요. 저는 출발점을 출산율을 문제 삼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일단은 출산율을 문제 삼기 시작하는 순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목적의 어떤 그런 관심에 쏠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한국의 경우에 출산율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고 문제적이기는 한데 이게 반등된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출산율이 하락했던 서구 선진 이른바 서구 제일 세계 국가들 어느 국가들에서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게 인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제2차 인구 변천의 가장 주목받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출산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에 맞는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 기본 계획도 이제 많이 변화하고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고령 사회에 대한 그런 준비들이 특히 앞서서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성의 생애 과정이라든지 혹은 가족의 형태라든지 여기서 나타나는 심원한 변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심원한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는 어떤 사회 정책 혹은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 이런 대응 혹은 그런 방향성의 모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협회가 어떤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크게 의미 있는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회 차원에서도. 그렇다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임기 이후의 연령대 여성들이 이렇게 증가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이나 혹은 삶의 질을, 혹은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삶의 질을 모색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고민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세 가지를 써야 될 것 같아서 세 번째는 그냥 제가 그냥 덧붙여봤습니다. 사실 한국의 인구 변동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연구들이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학자들을 만나고 하면 왜 한국은 그렇게 연구가 없냐, 가족 계획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연구가 부족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가족계획협회 당시부터 사실 사업사, 협회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서 지금 발간해왔던 것을 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한국의 근대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 이 가족계획과 관련된 자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역사에서 여성들이 6명 넘게 애를 낳던 시절에서 1명 낳는 시대로 바뀐 이 변화가 사실 한국의 근대화 변동을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해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하려다 보면은 사실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훨씬 더 많을 때도 있고 한데, 이런 재생산이나 인구 혹은 역사 연구, 여성 연구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국제적으로도 사실은 여전히 굉장히 출산율이 높은 사회에서 근대적 출산 조절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어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러나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발표뿐만 아니라 토론에서도 저희들이 정말 경청할 만한 그런 귀한 토론을 해줘서 저희들이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